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기 제목은 이렇고요. 네, 줄여서 이제 FCN입니다. 이제 이 FCN의 이제 목적은 이제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알렉스넷, VGG16 그리고 구글넷을 목적에 맞게 변형한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세그멘테이션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멘틱 시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 FCN이 구성되는 순서는 일단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이제 업샘플링, 그다음에 스킵 아키텍처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부터 볼게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이제 목표가 당연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텍션 태스크에서 FC 레이어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건데요. 뭐 모델 서머리 같은 거 뽑아보면 덴스 레이어의 가중치 개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 레이어의 피처맵 크기도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연쇄적으로 그 앞에 있는 레이어들의 피처맵 크기가 고정되게 됩니다. 다른 크기의 이미지는 입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각 픽셀별로 클래스를 구분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스턴스랑 배경 구별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FC 레이어만으로는 그런 태스크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FC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덴스 레이어를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교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렇게 하면 원본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FCN의 출력 피처 맵은 이제 코어스 맵이라는 표현이 이제 논문에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거칠고 정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조금 보면 이게 왼쪽이 코어스 맵이고 오른쪽이 덴스 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되게 정교하지 않고 거칠게 세그멘테이션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방법에는 뭔가 풀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풀링의 스트라이드를 줄여서 피처맵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거 방법의 한계 또한 나와 있는데요. 그 세밀한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리셉티브 필드가 줄어들어서 이미지의 맥락을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인데 맥락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나온 방법이 바로 업샘플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지 확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FCN의. 네, 이걸 업샘플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업샘플링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CN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번이랑 2번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인데요.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1차원에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이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내분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했던 그 공식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는 D1이랑 D2와 같은 걸 당연히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한 1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일반화를 했을 경우에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저희 2차원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피처 맵의 빈 영역을 추론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가, 피처 맵 크기가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업샘플링 자체를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반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필터가 필요할 텐데 그때 이제 필터의 웨이트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표현이 좀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그냥 디컨볼루션이랑 업샘플링, 그다음에 백워드 스트라이드 컨볼루션 이렇게 세 개를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FCN에서는 1이랑 2를 모두 활용해서 코어스 맵, 그러니까 여기 왼쪽 같은 거에서 댄스 프리딕션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피처 맵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댄스 프리딕션을 해도 그래도 아직도 조금 코어스하고 부족하다 이런 서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적용한 것은 바로 스킵 아키텍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깊고 코어스, 그러니까 아까 되게 거친 그런 레이어의 의미적 정보랑 얕고 파인 레이어의 외관적 정보를 결합한 스킵 아키텍처를 정의를 한 건데요.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다른 비주얼라이징 앤 언더스탠딩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연구에서도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뉴럴 네트워크의 얕은 층에서는 주로 직선이나 곡선 그리고 색상 등의 낮은 수준의 특징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로컬 피처라는 거죠. 근데 깊은 층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체 정보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뽑아낸 그런 댄스 맵에서 댄스의 이제 얕은 층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의 품질을 개선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서 이런 글로벌 피처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또 앞에서 로컬 피처도 뽑아내서 두 개를 합쳐서 같이 세그멘테이션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신 건 이제 FCN에서 1116S 이런 모델도 있고 또 이런 파리스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8, 16, 32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32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다 끝났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FCNS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구조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목적에 맞게 수정을 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 모델로 예측된 코어스 맵을 원본 이미지 사이즈와 같이 좀 세밀하게 댄스 맵으로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킵 아키텍처를 통해서 로컬 피처랑 글로벌 피처를 결합을 해서 보다 정교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FCN 레이어 다음에는 유넥 같은 더 좀 발전된 모델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선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흔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랑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노틱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정대님께서 발표해 주신 마스크 RCN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F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겠죠. 차이는 뭐냐면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은 간단하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픽셀별로 각각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픽셀이 강아지에 속하는 픽셀이냐, 아니면 백그라운드에 속하는 픽셀이냐, 아니면 고양이에 속하는 픽셀이냐라는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세그멘테이션인데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에 강아지가 한 3마리 있어요. 그럼 그 3마리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픽셀은 강아지에 대한 픽셀이다.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거 상관없이요.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그거에 대해서 구별을 둬요. 그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뭐지? 도구 1, 도구 2, 도구 3 이렇게 둬요. 대신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한계는 뭐가 있냐면요. 백그라운드는 따로 하지 않아요. 마스크 RC는 아까 봤잖아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뭐 크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픽셀이 백그라운드에 속한다. 그거는 구별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패널틱 세그멘테이션 이걸 다 하는 거고요. 백그라운드까지. 해가지고 그 개체별로도 인스턴스별로도 다 분류를 하고요. 또 좀 사고를 확장시켜 보면 세만틱스 이러한 픽셀별로 각각 그 값어치를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덴스 프리딕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대원님께서 덴스 프리딕션 트랜스포머즈에 대해서 설명할 것만큼 이걸 이제 덴스 프리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덴스 프리딕션은 세그멘테이션도 있긴 한데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은 그 영역이 그러니까 뭐지 오브젝트 카테고리잖아요. 백그라운드냐, 도구 1이냐, 캣 1이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이 이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대해서 회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블이 되는 거죠. 픽셀별로.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덴스 프리딕션 방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세그멘테이션으로 지금 이제 승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은 지금 이제 FCN보다 조금 더 유명한 유넷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넷은 이번에 과제로 제가 낼 거예요. 그 유넷 논문을 추천을 하나 해드릴 텐데 간단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승우님께서 발표해 잘해 주셔가지고 FCN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FCN에 대해서 어쨌든 한계 같은 경우에서는요. FCN 같은 경우에는 업샘플링을 할 때 바이리니얼 업샘플링을 쓰잖아요. 근데 바이리니얼 업샘플링은 학습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논문들은 이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더 좋은 그 업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그 논문을 봤듯이 그 예를 들어서 팔꿈치에 대해서 쭉 가운데 백그라운드가 당연히 보이는데도 이걸 다 그냥 사람이라고 다 픽셀을 다 뭉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이리니얼 업샘플링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픽셀 주변에 다 카테고리가 A인 카테고리가 너무 많다. 그러면 B인 카테고리가 조금 이렇게 있어도 그걸 다 A로 먹는단 말이에요. 바이리니얼 업샘플링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유넷부터는 이것을 그 업샘플링을 하나가 아니라 바이리니얼 업샘플링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두고 그거에 대해서 또 스키버 커넥션에 대해서 그 아마 FCN은 add 할 거예요. 그 커널을 합칠 때 그냥 더하기를 하는데 유넷부터는 이제 콘캣을 해가지고 그 텐서를 쌓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하고 업샘플링이 좀 더 잘 되고 그 업샘플링에 대해서 스킵 커넥션도 잘 해준 그런 좀 더 정교화된 모델이 있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과제를 다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빈칸 채우기거든요. 그 김승윤 교수님 딥러닝 시간에 받은 건데 과제판을요. 아마 만약에 그 수업 들으셨으면 이미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코드 한번 채워넣기로 해서 코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영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영님께서 욜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제가 발표한 논문은 이제 욜로라고 해서 2016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제 그 이후로도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된 버전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은 버전 4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같이 설명을 드릴 거는 욜로를 베이스로 욜로 버전 3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아이디어 몇 개만 더 소개를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앞서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던 투 스테이지 모델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RCNN, Fast RCNN, 뭐 RFCM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스테이지 메소드로는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욜로라든지 SSD 그리고 레티나넷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싱글 스테이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투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좀 낮지만 그래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도를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줄임말인데 You only look once라는 줄임말입니다. 실제로 논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진짜 논문 제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욜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금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싱글 스테이지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러한 바운딩 박스를 프로포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시키거나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는 등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드로 나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드로 전체 이미지를 나눈 다음에 그 하나의 그리드에 대해서 그리드 하나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뭐 예를 들어 2개씩 생성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같은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각 그리드마다 2개씩 생성을 하나씩, 그러니까 총 그리드 셀마다 총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운딩 박스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 안에 물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로스 펑션을 잘 설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프리딕션을 하는 게 이 욜로에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운딩 박스 하나에 대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OU를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 IOU 매트릭을 가지고 IOU에 대해서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conditional class probability 해서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Class Specific Confidence Score이라고 해서 이 위에 나와 있던 2개의 스코어를 컴바이닝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간단하게 보면은 이 2개를 그냥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밑에 가서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448 곱하기 448의 인풋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총 24개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2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이런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의 그런 퓨처 맵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디텍션 프로시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이런 모식도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른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좀 간략하게 표시가 돼 있지만 총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 리셉티브 필드를 점점 넓혀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각 그리드 셀당 바운딩 박스를 2개씩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씩 구성을 시켰을 때 모양은 서로 다른 그런 크기랑 모양이랑 이런 게 다른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됐을 때 이 7 곱하기 7은 결국 이 하나의 이미지를 지금 7 곱하기 7의 그리드로 나눴기 때문에 7,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30이라는 텐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30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5개는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x값, y값은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심 좌표값이에요. 그래서 중심 좌표값의 xy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의 크기 W랑 H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코디네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C라는 값은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스코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그런 확률값 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7 곱하기 7이라는 전체 이미지 그리드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5개는 이렇게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한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개는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바운딩 박스를 더 많이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뭐 5개씩 더 증가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10개를 제외하고 남은 20개 의 텐서 값들은 지금 number of cla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총 클래스를 20개짜리를 사용을 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 그리드 셀 안에 있는 그 물체의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률값으로 나타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 이렇게 5, 5, 20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텐서 값이 완성이 되고 그게 이미지 7 곱하기 7짜리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이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의 피처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렇게 했을 때 총 98개의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20개의 클래스 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와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BB1 그리고 BB2랑 각각 수행을 하게 되는데 또 이거를 7 곱하기 7 전체에 거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총 7 곱하기 7 곱하기 2라는 바운딩 박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총 98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98개의 클래스 스페시픽 컨피던스 스코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최종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on-maximum separation 그러니까 이제 맥스 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이는 그렇게 시키게 되면은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의 위치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가 어디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20개의 클래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이런 방식으로 스코어를 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여기에서는 굉장히 잘 설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총 5개의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그리드 셀과 이 프레딕터라고 하는 거는 그 바운딩 박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프레딕터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XY 값의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WH 값도 계산을 하는 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그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그리드 셀과 프레딕터에 대해서 컨피던스 스코어의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를 하는 상태니까 얘는 이제 true 값이 ground truth 값이 이제 1이 되어야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측한 그 confidence score 값은 0과 1 사이가 될 테니까 그 사이의 오차 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그리드 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ground truth 값은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예측한 값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conditional class probability 오차까지 계산을 한 요소를 포함을 해주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감마 코디네이트 값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스 웨이트를 어디에 더 세게 주느냐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조금 더 실험적으로 결정이 됐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까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서 앞선 20개의 레이어만 먼저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2개의 FC 레이어를 추가해서 본 학습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네,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스케일링과 트랜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했고, 액티베이션 함수로는 리킬렐루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욜로를 진행을 했을 때 단점 혹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로 가장 본질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운딩 박스를 저희가 애초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모양에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이렇게 모델이 구성이 되게 되면은 그 바운딩 박스를 일반화시킬 수 없고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리드 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각각의 그리드 셀이 하나의 클래스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리드 셀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다른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욜로에서 그리드를 도입을 한 게 이 부분에서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욜로랑 다르게 이제 그리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은 오히려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단계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피처 맵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이게 논문에서는 메인 에러 소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벤치마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여기서 요약을 조금 해뒀는데요. 그래서 네, 당연히 더 좋다고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좋다. 패스트 욜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더 빠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RCNN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소타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코렉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 속도, 특히 속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장점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욜로가 진행이 돼서 제너럴라이제이션까지 잘 성능을 보였다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버전 2를 거쳐서 버전 3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3라고 하면은 이제 Unincremental Improvement라고 굉장히 짧은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새로운 기법 몇 가지를 도입을 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킨 버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인 아이디어를 총 4개 추가적으로 들어간 아이디어를 4개를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위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잡을 때 이제 2가지로 좀 고정된 값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중심 좌표를 여기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대입을 시켜서 t 값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L1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했대요. 이거는 그냥 계산 방식이니까 엄청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마다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를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을 해서 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의 유무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었던 컨피던스 스코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IOU 값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IOU 값이 가장 높은 프라이어 박스만 매칭을 시켜서 점수를 구하고, 나머지 애들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로스를 유발을 시키지, 그러니까 그런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고 오브젝트니스 스코어에 대한 오차에만 계산에 포함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오디네이트들 중에서 마지막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이 약간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멀티 클래스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2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 클래스의 경우는 소프트맥스 함수보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함수를 마지막에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 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FPN에서의 방식처럼 서로 다른 3개의 피처 맵을 합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모식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레지듀얼 블럭에서 각각 하나씩을 뽑아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서로 다른 크기고 이제 컨볼루션을 거친 상태, 그리고 또 거친 상태, 그리고 한 번 더 거친 상태니까 각각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레벨의 피처 맵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높은 레벨에 있는 경우는 fine-grained information,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에 가까운 그런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낮은 레벨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semantic information, 좀 더 맥락에 가까운 그런 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이제 다운샘플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사용하는 백본이 이제는 다크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구글넷에 기반을 해서 욜로 버전 1이 나왔다면은 버전 3에서는 다크넷 53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다크넷 53은 이제 숏컷 커넥션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나왔던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즈넷 보다 조금 더 빠르고 이제 성능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다크넷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전 3에서의 결과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별표가 지금 욜로 버전 3인데요. 인퍼런스 타임이, 그러니까 이걸 추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그래프를 뚫고 나갈 정도로, 이거는 왜 그렇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0보다는 클 텐데 저라면 그냥 0을 그렸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인퍼런스 타임이 짧다,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큐러시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욜로랑 욜로 버전 3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사실 욜로 버전 1까지만 발표하실 줄 알았는데 버전 3까지 발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약간 버전 1은 사실 아직 딥러닝이 약간 정확하게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 사실 딥러닝이 2012년부터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머신러닝 영역,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가 계속 뭐 SVM만 사용해서 그렇지 머신러닝 공부 안 해서 사실 지금도 뭐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베스트리 알고리즘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대회에서 베스트리 알고리즘 갑자기 사용하고 그런 것들처럼 아직도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어쨌든 하려는 말은 욜로가 나왔을 때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딱 정립이 안 됐을 때였는데, 욜로 버전 3가 나오면서 약간 좀 정립이 된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버전 1에서 버전 3로 바꾸면서 바뀌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다크넷 쓴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그거는 그냥 구조일 뿐이니까요. 근데 앵커박스에 대해서 어떤 정립이 됐고요. 앵커박스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로스 펑션이 엄청나게 이제 좀 잘 되었죠. 그 욜로 버전 2 같은 경우, 욜로 버전 2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욜로 버전 2는 안 보셔도 돼요. 욜로 버전 2부터 엄청 또 더러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로스 펑션이랑 그런 것들이. 근데 버전 3부터 다시 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다시 넘어오면서 좀 약간 깔끔해졌어요, 모델이. 그래가지고 보시면 욜로 버전 2 이름이요. 이름을 엄청 잘 졌어요. 그 욜로가 You Only Live Once잖아요. 욜로 버전 2가 Faster, Better, Stronger일 거예요. 욜로 9000 9000 한 다음에 그 Faster, Better, Strong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약간 뭐 광고하듯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욜로 버전 3는 Faster 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훨씬 더 강한 모델이 된 게 이제 욜로 버전 3. 이게 아마 2010 몇 년? 어쨌든 2010년대 중반? 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발표를 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었는데 욜로 버전 3부터 약간 이제 조금 쌓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이거 잘 되네 하는 것들 다 갖고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욜로 버전 3부터. 욜로 버전 4는 더 심해요. 욜로 버전 4는 진짜 이해하기도 힘든 알고리즘들 다 갖다 써가지고 거의 망상분하는 느낌으로 하고, 욜로 버전 5는 거의 그냥 터지죠. 그냥 그런 것들로. 그래가지고 점점 한 2017년, 2018년 논문들 보면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그런 것들 보면 좀 뭔가
네, 딥러닝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저런 그 디텍션을 좀 더 잘하는 모델들만 계속 추가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반대로 대신에 그리고 특히 이제 2018년쯤에 어피션트 넷이라는 게 나와요. 어피션트 넷은 그 레지넷처럼 그냥 어떤 모델 구조일 뿐인데 그 어피션트 넷부터가 뭐가 되냐면요. 그 AutoML을 써요. 갑자기 딥러닝인데 그래가지고 컨볼루션 영역에서도 그 엄청나게 잘 된다는 것을 막 갖다 놓고 그 중에서 AutoML을 써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확 모델을 또 어피션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능은 확 좋아지는데 어피션트한데 모델 구조는 더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디텍션을 쓰인 게 어피션트 넷을 써가지고 어피션트 넷을 만들어요. 모델 성능은 좋은데 성능은 진짜 좋은데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욜로 버전 5 때 가장 심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DETR이 나왔고 그 대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원님 발표해 주시죠. DETR.